자,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 양을 표현하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자, 크기와 양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바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다?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양의 값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단 어떤 기준값을 설정했을 때 그 기준값에 부족한 양으로 존재할 때 있잖아. 그때는 음수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발고도라는 개념 있잖아. 산의 높이 같은 거. 높이는 기본적으로 스칼라잖아요. 그런데 해발고도라고 말을 해버리면 뭐가 돼? 해수면 평균 높이라는 기준을 잡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때? 국토의 상당수가 해수면 평균 높이보다 낮은 곳에 땅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이너스 고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중등 때나 코딩 좀 배웠잖아. 학교에서 기본 코딩. 물리량이라는 개념은 기본 코딩에서 언급되는 변수 개념하고 비슷해요. 코딩에서 a 이꼴 10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까먹었죠? a가 10이랑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해 놓아라 라는 뜻이 되거든. 이런 개념에서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어떤 크기 값이 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중요한 건 뭐다? 이 스칼라량은 이 값과 같은 취급을 하게 돼. 즉 스칼라량은 단순하게 연산 과정에서 숫자로 취급합니다. 숫자로 취급한다는 건 뭐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쓰는 거예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가능해.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수학 대수하면서 배우는 개념인데 3x 제곱과 2x를 더해서 단항식으로 만들 수 있냐? 안 되죠. 3x 제곱과 2x를 왜 어떻게 더해? 왜 못 더하는데? 왜 못 더하죠? 3x 제곱과 2x를 더해서 단항식으로 만들기. 그치, 차수가 다르다. 차수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더하기나 빼기를 하려면 같은 차수 혹은 차원, 여기서 차수나 차원이라는 말은 같은 단위이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같은 단위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 돼요. 쌤 키가 180이거든? 응? 그리고 쌤이 요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요요가 와서 몸무게가 11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신발이 290mm입니다. 맞는 계산이냐? 왜? 여러분들 키랑 몸무게를 대입해봤는데 신발 사이즈가 나오지 않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키는 센티미터고 무게는 킬로그램 포스인데 더했다고 밀리미터가 나오면 이상한 계산이잖아. 다른 단위인데 더하거나 빼버렸죠. 그럼 이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그래서 같은 차수와 같은 차원들만 더하거나 뺄 수 있고 그 결과값도 같은 차수, 차원 단위로 계산이 되는 게 스칼라다.
그러면 대신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어때요? 다른 차수, 다른 차원, 다른 단위를 곱하거나 나눠도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된다? 결과도 다른 차원이 되고요. 봐봐. 길이와 시간을 더하거나 나눌 수는 없죠. 그런데 길이를 시간으로 나눌 수는 있죠. 맞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데요? 네, 속력이라는, 빠르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스칼라, 즉 크기라는 개념의 물리량이에요. 내가 왜 이거 오늘 녹화를 하는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너희들 첫 번째 방학 때 이거 첫 턴 돌 때는 내가 벡터 연산을 되게 어설프고 약하게 씩 지나갔거든. 그냥 그런 거 있다 하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 학교 선생님이 했다니까. 자, 벡터량은 기본적으로 보면 요 위에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의 의미는 스칼라의 개념에 방향성 개념이 부여가 된 거를 우리는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살표가 되는 거죠. 우리 중등 때 여러 가지 힘 배울 때 1학년 1학기 3단원인가 그럴 거예요. 힘의 3요소에서 크기, 방향, 작용점에서 화살표로 그리고 표현했던 게 사실은 힘이라는 개념이 벡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를 뜻하게 되고 좌표 기준축에서 보통 X축을 기준 방향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돌아가는 각도를 방향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벡터예요. 즉, 벡터는 이 화살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벡터에서 가장 쉬운 단계, 통과해서 물 원 레벨까지의 방향성 개념을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 방향성 개념을 극단적으로 물 원 레벨까지만 설명을 하자면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이 돼요. 마이너스 부호의 뜻은 반대쪽을 지칭한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5 빼기 마이너스 3은 8이죠. 맞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라는 설명을 빼고 이거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할래요? 초등학생한테 이걸 풀어줘야 된다. 5 빼기 마이너스 3이 8임을 초등학생한테 설명해줘야 된다. 힌트는 초등학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설명이 쉽게 될까?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서 걸어갈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맞죠?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거야. 그럼 빼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되죠. 그래서 뒤로 돌았어요. 빼기. 뒤로 세 걸음. 그럼 몇 걸음 걸어왔죠? 8걸음 걸어온 거. 우리 수직선상에서 설명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빼기는 반대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벡터 연산이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얘를 벡터 A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얘도 그냥 벡터 A가 돼요. 평행이동이니까. 대신에 얘는 방향이 반대로 왔죠. 크기나 각도는 같은데. 얘는 그럼 뭐가 된다 저절로? 마이너스 벡터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요런 것도 한번 볼까? 요 길이가 2배가 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만 2배니까 얼마? 2벡터 A라고 하면 되는 거야. 크기는 화살표 길이니까. 개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지금부터 벡터 연산입니다. 바로 합벡터와 차벡터, 사실 둘 다 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얘를 벡터 A라 그러고 얘를 벡터 B라고 하면 합벡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법을 의미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잡아가지고 그 대각선 벡터의 크기를 잡는 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가 됩니다. 그 대신에 봐봐. 요렇게 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똑같이 평행사변형을 잡으면 얘가 뭐가 되죠? 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잖아.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쓴다? 그냥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내가 위에서 뭐라고 했다? 평행이동 시켜도 같은 벡터라 그랬지. 그지? 그럼 잘 봐봐. 지금 요 벡터는 이 벡터랑 같죠. 어디 끝에서? B 끝에서 어디 끝으로? A 끝으로 가는 거. 얘가 바로 뭐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합과 차예요. 오케이?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이런 식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A 벡터, 요거 B 벡터, 요거 C 벡터라면. 자, 요렇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값은 얼마게? 이거 여기요. 재밌는 거 볼까? 그럼 여기서 요렇게 잡아버리면 뭐가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C 벡터잖아. 그럼 B 벡터의 뜻은 마이너스 C 벡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벡터는 B 벡터가 되죠. 왜? A 끝에서 C 끝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럼 얘가 B 벡터죠? 다 넘기면 위의 식이네. 그러니까 합으로 연결해서 원점 돌아와 버리면 합이 0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런 벡터 합을 좀 더 편하게 따르게 가는 법 하나를 굳이 이야기해 주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배울 일이 없어진 책 중에
기백이라는 책이 있죠. 지금은 이제 기하라고만 부르는데 그 기백 책에 보면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 개념까지만 합차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봐봐. 여기에 어떤 벡터 A가 있어요. 이 벡터 A를 우리 봐봐. 요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르는데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죠. 맞지? 그럼 이 벡터 A를 요렇게 X축, Y축으로 딱 나누면 AX 벡터와 AY 벡터로 나눌 수 있죠. 여기는 이해가 되지?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길이 1짜리. 요 지점 좌표가 1,0이 되는 X축 벡터를 I라 그래요. 그러면 길이 1짜리 0,1이 되는 어떤 벡터를 J라 그래. 단위 벡터 개념으로. 그럼 만약에 요 A 지점의 좌표가 3,4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AX 요 지점은 뭐가 돼요? 3,0이 되죠. 요 지점은 0,4가 될 거 아니야. 자, 요때 잘 보세요. 벡터 A는 벡터 AX 플러스 벡터 AY가 되고, 맞지? AX는 결국 뭐가 돼? 3I가 되죠. AY는 4J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3I 더하기 4J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합차를 이야기할 때 원래 이 평행사변형법을 증명해서 풀면 이때 만약에 요 합벡터 크기 있지? 얘를 피타고라스 처리해서 풀면 피타고라스의 삼각비 놓고 풀면 결론적으로만 그거 푼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때 막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했죠. 결국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코사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더해지고 반대 방향일 땐 빼졌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X축은 X축끼리 Y축은 Y축끼리 별도로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 여기서 요 벡터 하나, 이 벡터 하나, 요 벡터 하나. 요 벡터 3개 합벡터 구하기. 원래대로면 2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리고 나온 합벡터랑 남은 하나를 다시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돼. 그죠? 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합벡터 이야기하면서. 자, 쉽게 가는 법. 자, 얘 좌표 얼마예요? 얼마죠? 2,3이죠. 얘 좌표는 4,-2지. 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X축 3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지. Y축 3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얘가 합벡터예요. 왜? 2,3은 이거 더하기 요거였고,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였고,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였으니까 X축 3개 더하면 4만 남잖아. Y축 3개 더하면 요거 이거 더하면 0이잖아.
그럼 결국 남는 거 요거 하나 남네. 그래서 요게 4,0이 되는 게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합벡터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수식적으로만 좌표 딸 수 있으면. 오케이? 합차에서 이런 정도까지 잠깐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스칼라곱 벡터곱 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요거부터 정리 간단하게. 자, 굳이 스칼라곱하고 벡터곱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곱하기 할 때 가운데 점 찍는 게 스칼라곱이에요, 원래는. 얘는 의미가 뭐냐면 벡터와 벡터를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스칼라가 나온다 그래서 스칼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딱 요걸 계산하는 게 1의 양을 구할 때 이걸로 계산해요. 무슨 소리냐? 수평면에 물체가 있잖아? 원래 중등 과정에서 1의 공식 뭐라고 가르치죠? W는 Fs지, 힘과 거리. 근데 거기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힘을 비스듬하게 줘버리는 거야. 거리는 이쪽 방향인데 힘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할 경우 이런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 힘 F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배운 벡터 분해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오고 위쪽으로 fy가 나오겠죠. 이 과정에서 실제 1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은 실제로는 힘도 변이도 둘 다 벡터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식이 fx의 s 더하기 fy의 h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 축끼리 곱해서 더하게 됩니다. 그 크기를.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지금 뭐다?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 값이 0으로 날아가서 fxs라서 fs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예요. 식이. 요각을 세타라고 할 때. 맞지?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1의 양 계산할 때 배운 그겁니다. 1이 0인 경우 세 가지 말해봐. 힘이 0이다. 거리가 0이다. 수직이다.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 네, 이 식을 안 가르치고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 이해가 되죠? 되지? 요게 뭐다? 스칼라곱이다. 방향을 같은 방향끼리 곱하는 게 스칼라곱이다. 그에 비해 벡터곱.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로스곱이에요. 네. 벡터 계산에서는 이 곱하기랑 달라요. 의미 자체가.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벡터 곱하기 벡터가 벡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곱이라 그래요. 참고로 이거를
벡터의 내적, 벡터의 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식으로는. 근데 얘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요거예요. 전류. 자기장. 흰 방향 어느 방향이야?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었죠. 중등 과정에. 2학년 때 전자기력. 이거 있잖아요. 응?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중등 때는 이걸로는 안 배웠을 거예요. 이걸로 배웠죠.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요 방향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 혹은 이거 이렇게 했을 때는 엄지가 F, 검지가 B, 중지가 I. 그럼 요 방향을 짚자면 지금 요렇게 간 거잖아. 그대로. 맞죠? 그 흰 방향이 어디다? 위를 향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위쪽으로 F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른 나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게 중등에서 물원까지, 즉 본격적인 벡터 연산을 하지 않을 때는 그 힘의 크기라는 뜻으로 지금 위에 벡터 안 붙어 있죠. F는 BIL 뒤에 사인 세타가 이렇게 살짝 붙고 만단 말이야. 근데 원래 정확하게 물투 이상으로 보게 되면 F 벡터는 I 벡터 크로스 B 벡터 L로 표현해요. 여기 I 벡터 크로스 B 벡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I에서 B 쪽으로 오른 나사를 감으시오입니다. 그럼 I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오른손 나사를 돌리면.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위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 얘 크기가 I, B, L 사인시타로. 그래서 그냥 BIL 사인시타가 크기다라고 하고 방향은 손으로 따로 풀었던 거야. 원래는. 근데 수식에서 벡터굽은 그 자체가 방향까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전자기력 할 때, 요거는 이대양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우게 된 개념들이고, 원래 물투 이상이 되면 이걸 수열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수열의 형태로 아까 우리 IJ 배웠잖아요. Z축은 K 해가지고 수열처럼 계산하게 돼요. 물투 이상부터는. 근데 우리는 그까지 공부할 일은 없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물 1까지만 빡시게 쳐도 됩니다. 어차피 서울대 2과목 강제도 안 시키는데 뭐. 서울대 2과목 강제 안 시키면서 지금 2과목은 여러분들 보면 인서울의 학과들에 보면 그거 있어요. 가점 있는 과가 있고 가점이 없는 과가 있거든. 가점 있는 과에 수능으로 가야 될 때 2 쳐서 가점 받으면 유리해질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표준 변환 점수가 훨씬 높아요. 원보다. 그걸 전략적으로 택하는 방법 아니면 차라리 원 찍고 만점 노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웬만한 데선 투 공부되는 학원 자체가 없어서 그래. 아마 우리 학원이면 한 5명 모아오면 투 시켜주는 선생님이 생길 거예요. 물투든 화투든 생투든 지투든 다 되니까 우리 학원은. 어차피 과거 수업 하는데 뭐. 응?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이었던 벡터 연산이고, 아까 설명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 찝찝하니까 합벡터 증명이나 한번 해봅시다.
따지고 보면 요게 뭐가 되죠? A 벡터니까 요렇게 잡으면 요거는 A 벡터 사인이 되고 요 길이는 A 벡터 코사인이 되잖아. 맞지? 자, 순수하게 크기로만 계산한다 치고 여기 직각일 테니까요. 얘를 그냥 합벡터라고 쓸게요. 응? 그럼 어떻게 된다?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A 코사인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요거의 크기를 잰다고 하면 자, 풀면 A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으로 가죠. 그리고 얘네가 얼마가 된다? 1이잖아. 응? 그럼 결국 이거 제곱 빼먹었네. 합벡터의 크기는 요게 되는데 자 봐봐.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이면 1이 되죠. 세타가 180이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세타가 0도면 합벡터의 크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가는 거고 세타가 180도가 되면 합벡터의 크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로 이거 그냥 통으로 하네. A 벡터 크기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절대값으로 가겠죠. 대신에 이때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큰 쪽을 향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벡터 합 계산까지 하는 연산인데 결국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0도일 때 최대값이 180도일 때 최소값이 뜬다라는 개념이네. 계산식 자체에서 우리는. 그리고 180도일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반대쪽 방향으로 토크안 생기게 같은 직선상에서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 합이 0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11시 되면 시작할게요. 자, 힘과 중력 설명하도록 할게요. 힘, 영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F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 여러분들 물리량 단위에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대문자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뉴턴, 와트, 줄, 암페어, 볼트 전부 다 사람 이름이죠. 암페어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 뭐죠?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 그러죠. 프랑스어로 읽으면 앙페르, 영어로 읽으면 암페어. 몰랐냐? 물론 자기 이름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표적으로 우리 전압의 단위 볼트는 화학전지 만든 볼타라는 과학자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뭐 그 정도로 변형은 돼요. 아예 그러다가 알파벳이 그러니까 알파벳을 영어 알파벳 말고 다른 알파벳 가져오는 케이스도 있죠. 오메 법칙의 옴이 그리스어 알파벳 오메가잖아. 대문자입니다. 무슨 소리다?
오메가도 사람 이름, 옴도 사람 이름이다. 자,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벡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벡터가 힘이에요.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아까 한 거죠. 크기, 방향, 작용점이 있는데, 자, 요 작용점에 대한 설명만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죠. 왜 크기, 방향은 아까 벡터 하면서 이야기했잖아. 작용점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질점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네모난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밀 거예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10N의 힘을 준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 많이 그리는 화살표는 요렇게 10N이라고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맞냐는 거지. 따지자면 작용점이 여긴데 지금 공중에서 장풍 쏘는 거야. 우와! 아니잖아. 원래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기다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표현하는 게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되겠죠. 저쪽 면을 밀 거다라는 소리지. 그런데 역학 기초에서는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아마 많이 본 글자일 겁니다. 중등이나 고등에서. 물체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만한 박스떼기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박스를 박스라는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박스의 무게 중심점에, 즉 질량이 이 한 점에 모두 다 모조리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을 주게 되면 그 힘을 받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저 질량 중심점, 질점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화살표의 표기는 질점에서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 중심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효과. 자, 힘의 효과라는 것은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이라는 거죠. 질량의 힘이 첫 번째가 형태 변화. 쪼개지고 깨지고 구겨지고 휘어지고. 두 번째가 운동 상태 변화. 물론 세 번째는 1과 2가 동시에라는 말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 운동 상태. 우리가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거는 바로 뭐다? 빠르기와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 안에 설명은 될 것 같은데, 빠르기와 방향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면 그게 뭐죠? 속도거든. 응? 얘를 속도라고 우리는 부르잖아. 벡터죠. 왜?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잖아. 즉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델타 V 벡터죠. 근데 이 속도가 변하는 게 그냥 어느 순간 빡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걸 비교할 때 뭐랑 비교한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속도 변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 뭐? A 벡터인 가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힘의 효과라는 건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질량의 힘 F가 가해지면 질량당 힘의 크기로 가속도 즉 시간당 운동의 변화가 생긴다. 이게 물원 역학의 핵심 포인트인 거지. 특히 운동 파트에서. 오케이? 그래서 사실 물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뽑자면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F는 ma가 아니라 A는 m분의 F예요. 이 앞쪽 부분에서 그런 거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힘의 합력과 알짜임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뺍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벡터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여러 가지 힘. 공식을 조금은 봅시다. 아마 힘 파트에서는 공식을 조금 봐두는 게 힘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만유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질량끼리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게 만유인력이에요. 질량끼리 서로 끌어당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작용 반작용으로 그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포인트가 생겨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질량에 비례한 내 질량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로 작게는 이 교실안, 크게는 이 온 세상,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물체를 내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내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여기 작은 분필은 분필 자신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으로 온 우주를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나랑 분필 사이의 만유인력을 생각해 보면 작용 반작용이 되거든요. 작용 반작용의 핵심은 두 힘의 크기는 같다예요. 내가 무겁다고 내가 세게 당기고 분필이 가볍다고 분필이 약하게 당기는 건 아니야. 힘의 크기는 같아요. 단지 그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의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가속도 차이가 생겨서 분필이 내 쪽으로 끌려오는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지. 크기는 같단 말이야. 그럼 같으려면 그 힘의 크기는 잘 이해하세요. 내 질량에 비례해야 되죠. 분필의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죠. 맞지? 두 힘에 다 비례하는 힘이니까. 그래서 만유인력은 두 물체 질량 곱에 비례하고요. 거리가 떨어져서 작용하는 비접촉력들은 전부 다 공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뉴턴이 찾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거를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 만유인력 상수 G값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이야. 자, 이 만유인력 공식에서 이제 근데 요 만유인력식을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렸을 때 했으면은 우리 학원에는 어디 제대로 된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거 해줬어. 쌤이 그거 내 말했잖아. 너희 학교 물리선생님 제대로 된. 예, 그동안 문과만 수업한다고 억눌러 왔던 욕구를 지금 마음껏 분출하고 계시면. 자,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와 물체의 만유인력인데 어디에서?
지표 부근에서. 여기서 지표 부근에서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 이거예요. 거리가 지구 반지름의 물체 높이가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표면 거리가 아니라 무게중심 사이 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구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 지구 정중앙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이 거리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물체 높이가 있는데 근사값으로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웬만큼 움직여 봐야 오차 범위 이내로밖에 못 움직여요. 웬만한 경우에. 잘 봐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지, 이 자식아.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 1조 3장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이 자식아.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참고로. 근데 그거 빼고라도 제주도 1950m가 더 높아요. 제주도 한라산이 더 높아, 이 자식아. 과연 나는 물리 선생인가? 쓸데없는 숫자만 좋아합니다. 사람 이름 죽어도 잘 못 외워요. 2km네? 좋다.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얼마야? 8,848m, 1936년 측정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판 구조론에 따르면 더 높아졌을 확률이 있죠. 그래봐야 한 9km쯤 될 거예요. 제일 깊은 바다는? 저기 사이판 옆에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인데 11,063m예요. 11km네. 너희들이 가본 지상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일까요? 지표면에서 제일 먼 곳. 비행기죠, 비행기. 보통 국제선 항공기가 11에서 13km를 날아요. 성층권 하단 오존층 밑에를 날아갑니다. 거기가 안정된 대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쭉 국제선 타고 날아가다 보면 밑에 구름 쫙 깔린 거 보이잖아. 거기가 대륙권 계면이에요. 10km. 그 위로 구름 못 올라오거든. 대류현상 한계 때문에. 거기를 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만 13km 왔다 갔다 했네요. 지구 반지름 6,400km. 평균값. 그 우리가 움직이는 높이 차이는 실제로 지구 반지름의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 오차보다 짧아요. 그럼 이거 놓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바뀌어요.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만율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곱하기 물체 질량. 이렇게 바꿨을 때 요 앞에 이 상수값들을 계산한 게 근사값으로 9.8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쓴다?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거야. 보통 중등 때는 9.8, 통합과학은 9.8로 썼다가 10으로 썼다가 오락가락, 물 1부터 10으로 계산하는. 왜? 자, A는 N분의 F는 N분의 mg니까 A가 G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 말은 뭐다? 이 공식에서 의미하는 게 물체 질량이 커지더라도 그 힘을 받는 물체 자체의 질량도 커지니까 가속도, 지구에서 공기 저항 같은 거 없으면 모든 물체는 떨어지는 가속도가 어떻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공식에서 하나 더 나오는 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부르는 전기력.
법칙은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R제곱은 들어가고, 전기력이라는 건 전하들 사이의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전하량 곱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쿨롱이 찾은 거는 비례상수값 K인 거지. 대신에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크면 청력, 두 전하량 곱이 0보다 작으면 인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비접촉력. 일단 여기 정리 좀. 편하게 하고 운동 넘어갈게요. 영재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재관치는? 이게 시험 치러 오겠죠? 방금 전화했는데 출발이 좀 늦었대. 자, 마찰력이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고,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수평면 위에 얹어져 있지만 이 부분을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울퉁불퉁해. 바닥도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접촉면에 서로 수직으로 눌려지고 있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꽉 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려서 안 움직여지게 만들어지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이래서 마찰력이 생긴다 해버리면 계산으로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냐면, 물체의 표면에 정지되어 있을 때는 용접이라고 하는 형태로 요 둘이 붙어버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도 밀려 안 밀려? 처음에 안 밀리는 거고, 일정 이상의 힘을 줘서 얘네들이 파괴가 되면, 붙어있는 용접이 파괴가 되면 그때부터 미끄러지는 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대청소 시간에 캐비넷이나 책꽂이 이런 거 옮겨봤으면 알잖아. 안 옮겨봤냐? 아니, 자기 방에 여러분들 방에 침대나 가구 같은 거 옮겨보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옮기는 거 말고 밀어서 옮길 때는 일정 이상의 힘을 줘야지 그때부터 미끄러지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마찰력이 크게 세 개로 존재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세로축이 마찰력, 가로축이 외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첫 번째 구간은 정지마찰력인데, 요 정지마찰력은 외력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찰력이 커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힘만큼 마찰력이 같이 생겨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 끝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 크기는 정지 마찰력 곱하기 요게 수직 항력인데, 접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여기 요 뮤라고 하는 얘가 마찰 계수예요. 중등 때 여러분들은 거칠기라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막을 유리판에서 당길 때랑 나무도막을 고무판이나 사포 위에서 당길 때랑 당겨오는 맛이 다르잖아. 그게 이 뮤 값 차이예요. 그리고 요 구간, 여기가 운동 마찰력인데 여기는 뮤 운동 곱하기 수직 항력이 돼.
그러면은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 값이 다른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줄다리기의 핵심은 뭐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반 돼지를 대표로 내면 이긴다는 소리죠. 아주 심플한 거예요.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큰 거야. 그럼 무게가 딸릴 때는 뭐 하면 되냐? 경기장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야. 그 야구 선수들 신발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내가 취미로 야구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관심이 가면 남자들은 원래 그러죠. 실력으로 커버가 안 되면 아이템발로 극복한다. 이제 현질을 하기 시작하죠. 야구 선수를 신는 야구화를 보면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할 때 신발하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신는 신발하고 다르다. 뭐냐면 고척은 인조잔디잖아요. 그럼 거기는 인조잔디화를 신어야 돼. 그러니까 포인트화라든가 인조잔디 전용화를 신고 사직은 천연잔디잖아. 그럼 여기는 쇠스파이크를 신는다. 축구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구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접 경험해 볼 일이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자. 초딩 때부터.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해운대 살기 전에 옛날에 저쪽에 동구 쪽에 살 때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신발 사러 다녔거든. 그때 거기에 한쪽 벽에 축구화들이 쫙 걸려 있는데 그 당시 아디다스 모델이 메시, 포그바, 손흥민이었어. 근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생긴 신발이 각각 4컬레씩 있었다고. 메시 모델 4개, 포그바 모델 4개, 손흥민 모델 4개. 왜 그랬냐면 선수용 천연잔디에서 신고 뛰는 축구화. 그 다음에 흙밭 있지? 흙으로 된 운동장. 거기서 신는 축구화. 인조잔디에서 신는 축구화. 그 다음에 요새 풋살이라고 실내 축구도 하잖아. 일반 운동화 같은 바닥 가진 축구화. 이게 위에는 똑같은 신발인데 밑판이 다른 게 4개가 있다고. 잔디에서 쓰는 포인트 그 스터드하고 흙에서 쓰는 스터드가 다르고 인조잔디용 스터드가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우리 풋살화라고 부르는 잠뽕화 있지. 그게 인조잔디용이거든. 이게 야구화도 그래요. 축구화 같은 플라스틱 스터드가 있고 아예 쇠 스파이크가 있고 인조잔디용 잠뽕이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 경기장이 인조잔디다 보니까 인조잔디 하나 신고 다니는데 왜 그걸 신느냐? 그게 그 바닥에서 뮤값이 제일 높거든. 그래야지 안 미끄러지고 바로바로 뛰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 값을 뮤값으로 정하는 거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안 미끄러지는 거지. 왜? 이거 가기 전에는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서 요게 접촉이 파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미끄러진단 말이야. 마찰력이 확 줄잖아. 그럼 줄다리기의 승부는 뭐다? 강하게 당기는 게 아니죠. 얼마나 내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해서 버티느냐지. 그리고 그 과학적인 사실이 일용 할아버지의 줄다리기 노하우에 묻어 있는 거죠. 그 일용이 할아버지 있잖아. 오징어 게임에. 내가 서시적에 줄다리기를 꽤 해봤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하는 그 자세가 뭐냐면 이거잖아. 이 뒤로 제끼고 딱 어깨 넓이로 버티고 버텨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내 몸을 타고 바닥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몸무게보다 더 큰 뭐가 생겨버린다? 수직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저절로 우리 팀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커지는 거죠. 그럼 상대팀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하다. 왜 안 땡겨오나? 걔네들은 땡긴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발을 들고 있잖아. 드는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땡기는 순간 땡겨는 졌다가 다시 힘 겨루기 될 때는 지잖아. 원래 그때 버티기 들어가야 되는데 버티기는 못하고 어떻게 했어? 야, 세 발만 앞으로 뛰어. 애들 다 잡아뜨려 놓고 땡겨버렸잖아. 얼마나 과학적인 싸움이야. 역시 쌍문동의 천재. 과학적인 그 드라마였다니까, 그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성력.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입니다. 옛날에, 요즘에 이제 보니까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 이제 완전 옛날 예능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뭐, 엑스맨 때 당연하지 예능부터. 뭐, 옛날 개콘에, 막말 대잔치 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막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 전에 나왔던 예능이 그 강호동의 연애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강호동이 메인 MC고 유재석이 보조 MC였던. 그때 벌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치원 애기들 모자 씌우는 게 벌칙이었어요. 유치원 애들 쓰는 빵모자 있잖아. 노란색. 이 모자의 핵심은 뭐다? 여기에 고무줄이 있다는 거죠. 뭐가 벌칙인지 알겠지? 걸고 당겨서 놓으면 돼. 탄성력이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당기고 있는 외력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우리 활 쏘는 거 생각해봐. 여기서 쫙 당겼으면 여기서 멈춰있는 자체가 뭐야? 내가 뒤로 당기는 힘하고 활이 돌아가려는 힘이 같은 곳에서 멈춰있는 거잖아. 여기서 놓으면 이제 돌아가려는 힘만 나오니까 확 튕겨 날아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탄성력은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늘어난 길이, 여기가 탄성력이자 외력의 크기. 그래서 늘어난 길이로 뭐를 잴 수 있죠? 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게 탄성력이지. 그리고 탄성력은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같이 당겨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탄성력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천정에 5N짜리 물체를 달아놨어요. 천정에 용수철 저울에 5N짜리 물체를 달아놨어요. 그럼 이 용수철 저울에 얼마의 값이 뜰까요? 5N이라는 표시가 표현이 되겠지. 그 말은 이 줄의 장력도 5N이라는 설명이 되는 거거든. 용수철 저울 무게 없다고 치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얘가 5N이야. 용수철 저울 2개를 요렇게 달아놨어요. 이 두 용수철에는 얼마씩의 값이 뜰까? 둘 다 5N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이 물체 입장에서 밑으로 중력이 5N이란 소리잖아. 그럼 이 용수철이 위로 당겨주는 힘도 5N이란 소리예요.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려면 물체도 용수철을 밑으로 5N으로 당기잖아. 그럼 이 용수철이 멈추려면 천장이 용수철을 5N의 힘으로 당겨주고 있어야 돼. 천장이 5N의 힘을 당기고 있다는 거는 이 물체가 천장도 5N으로 당기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힘 5N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인 거야. 그럼 여기 5N이 있으면 여기로 모여지는 힘도 얼마? 5N. 그럼 이 용수철이 당겨지는 힘이 5N이니까 이 용수철을 서로 당기는 힘도 5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둘 다 5N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했을 때 그냥 줄이 당기고 있는 힘이 5N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게 장력이에요. 줄이 당기는 힘, 텐션. 오케이?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 힘들입니다. 됐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책에 중력이 나오는데, 책에 보면 중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중력의 크기. mg다, 그죠? 그래서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어떤 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중력이란 원심력을 뺀 값입니다. 원래 원심력이라는 건 관성력이라서 존재하는 힘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측정 영향을 받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심력이 크게 되는 곳일수록 어떻게 된다? 무게가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올림픽 기록들도 적도 부근의 나라에서 측정했을 때 던지기류 종목들 있죠. 높이뛰기라든가 던지기류의 기록이 미세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해수면 부근의 운동장보다 고산지대 운동장에서 스포츠를 하면 기록이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메이저리그 야구도 좀 보냐? 보는 친구들은 알잖아요. 투수들의 무덤 콜로라도 로키스 홈구장. 왜? 그 구장 자체가 백두산 높이에요. 2000m가 넘어. 해발 고도가 콜로라도 산맥 한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일단 첫 번째. 관중은 어떻게 해요? 야, 도시가 거기 있는데요. 도시가 왜 저기 도시 자체가 콜로라도 산맥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다? 지상에서부터 높은데 한 2000m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도로 미세하게나마 중력이 줄고요. 무엇보다도 거기는 어떻다? 일반 낮은 지대의 경기장보다 공기 밀도가 미세하게 옅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변화구는 브레이킹이 덜 걸리고 맞은 홈런 타구는 공기장이 적어서 더 뻗어요. 타자들은 홈어웨이 성적이 급변하죠. 뜬볼 투수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왜? 맞으면 펜스야. 맞으면 간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땅볼 투수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투수들은 그 팀에 가기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싫어하겠죠. 왜? 거기 갔다가는 자기 커리어 기록이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각 나라에 로켓 발사할 때는 전부 다 그 나라에서 허락한 가급적이면 남쪽에서 쏩니다. 옛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사이 좋았을 때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쐈어요. 왜? 러시아 본토에서 가까우면서 최대한 남쪽이었거든. 우리나라 로켓 발사기지 어디에 있어요? 고흥에 있어요. 전남 고흥에. 왜냐하면 그 가까운 경상남도 사천지방에 우리나라 항공이라던가 로켓 이런 연구들 하는 연구소나 공장이 다 거기 모여 있고 거기에서 가까운 남단에 있는 나로 우주기지,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기지에서 쏘는 거지. 미국은 어디서 쏴? 나사 본부나 컨트롤하는 거는 휴스턴, 그것도 꽤나 남쪽 지대긴 하지만 로켓 발사는 플로리다 반도 맨 밑에 마이애미에 쏩니다. 마이애미 올랜도에서. 왜? 거기가 제일 남쪽이니까. 거기서 동쪽을 향해서 보고 비스듬하게 쏴버리면 지구 돌아가는 자전 속도 원심력 다 합쳐서 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지구는 여러분들 우리 빅뱅 할 때 배웠잖아요. 돌면서 만들어졌잖아. 애시당초 마그마의 바다에서부터 지구 형성 자체가 회전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자전하면서. 그래서 적도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가면 중력이 미세하게 줍니다. 그래서 옛날 멕시코 월드컵 때 멕시코 올림픽 때 올림픽 신기록 왕정 다 터졌잖아. 옛날에. 왜? 거기는 도시 자체가 백두산보다 더 높거든. 공기장 적고, 그 다음 하필 경기장에서 순풍이 불었답니다. 등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졌대요. 100m 뛰는데 막 공기장은 적은데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 막 창 던지기 하는데 바람 타고 날아가. 멀리 뛰기 하는데 중력이 적어. 막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요 값에서 잘 봐봐.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거 자체가 달 반지름, 달 질량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설이나 영화 마션에 보면 그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여기 값 대입해서 넣으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마다 가속도가 다른 거다. 그래서 질량은 우리가 양팔저울로 재기 때문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왜? 달에 가면 물체를 당기는 힘도 줄지만 분동을 당기는 힘도 같이 줄거든. 맞지? 근데 무게를 재는 용수철 저울은 그냥 당기는 힘 자체가 적게 드니까 적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무게는 변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쉬었다가 12시 딱 되면은 운동 파트 들어가서 가급적이면은 운동, 등속 운동, 가속 운동, 중력장 운동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개념부터 가야 되죠. 이동 거리와 변이. 이동 거리는 내가 있었던 위치 모두를 다 이어간 선의 길이를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즉 곡선도 상관없고 얘는 스칼라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거죠.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변이는 시작점에서 최종 지점까지의 최단 직선을 말합니다. 위치의 변화값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요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얘가 변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는 무조건 변이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다? 직선으로 이동했을 때죠. 요게 아마 14챕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 뒤에 나오는 게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되는데 여기서 둘 다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리고 거리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잖아. 그래서 거리도 변화량이에요. 변이는 당연히 변화량이죠.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값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꼬라지예요. 이 꼬라지. 봐봐. 우리 1차 함수에서 A를 뭐라 정의하죠? 크게 말해도 너희들 목소리 거의 안 들어갑니다. 기울기죠. 어떻게 계산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
갑자기 중등 수학을 가리키니까 황당하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식으로 쓰면 델타 x의 델타 y. 얘가 뭐다? x, y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a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거리 혹은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V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봅시다. 이런 그래프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인 겁니다. 총 이동 거리는 몇 미터? 어떤 물체의 직선상에서의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동 거리는 총 몇 미터다? 몇 미터 움직였어요? 여기 3미터, 여기 5미터. 이동 거리는 7m죠. 왜?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야? 5m 갔다가 2m 돌아온 거잖아. 변이는? 변이의 크기는 얼마? 시작점에서 최종적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3m가 돼요. 그래서 속력은 10분의 7m/s고 속도의 크기는 10분의 3m/s인데 여기 이 10분의 3이라는 값은 요 점에서 요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V벡터의 크기지. 그럼 얘는 어디서 구할 건데요? 얘는 스칼라량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면 돼, 안 돼? 반대 방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동거리 계속 증가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서 올라가야죠. 몇 미터까지? 7m까지.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V가 되는 거예요. 잠시만. 자, 요 개념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자 조금 더 나가자면 평속과 순속에 대한 감. 평균 속력이란 어떤 변하는 값에 대해서 그걸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올 때 빠르기가 완벽하게 일정했냐? 아니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한다?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하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느릴 수도 있지만 대략 일정한 빠르기로 우리 학원까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총 시간분의 총 거리인데 사실 이건 뭐다? 해당 어떤 구간에서의 시간 동안에 그 구간에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봐봐. 총 시간분의 총 거리는 요 A 경로나 여기 B 경로나 어때? 총 시간분의 총 거리는
위치시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A나 B나 평균 속력은 똑같죠. 전체를 다 본다면.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 절반 나눠 놓고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설명하면, 자, 1구간에서는 A는 요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죠. 그러면은 이만큼 빠르게 움직였고 B는 이만큼 느리게 움직인 거잖아. 맞지? 대신에 2구간에서는 요 시간 동안에 이만큼 움직였고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2구간에서는 B가 빠르고 1구간에서는 A가 빠르죠. 지금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결국 그래프상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무슨 값이 된다? 평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 개념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순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인 건데, 봐봐. 예를 들어 1번인 순간과 2번인 순간의 빠르기를 비교한다. 언제가 더 빠르다? 요 그래프 조금 더 티나게 그리자. 1번인 순간과 2번인 순간의 빠르기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빠르다? 1번, 2번.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니는 왜 안 해? 저 1번이 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면 돼. 순간이라는 거는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을 가진 두 점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수투까지 배운 사람들은 아마 좌우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1번 시간에 대한 좌우극한의 두 점의 평균, 2번 순간의 좌우극한에 대한 두 점의 평균. 결국 이렇게 좌우극한의 두 점의 평균을 잡으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순간 속력은 접선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속력으로 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와 V의 관계에서 S의 기울기가 V가 되더라.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정리 좀 해보세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하고 어떻게 달라요? 너희 둘은 내가 전에 물어봤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고 니 한번 답해봐. 어떻게 달라? 저게 정확하게 잘 대답했죠. 곱하기의 뜻은 그것만큼 반복해서 누적해서 더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적분의 개념이 곱하기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나? 자, 등속 직선 운동. 우리 결국 뭐가 된다? 속력이 일정하고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등속 직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면, 자,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인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등속 직선이니까 요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잘라주면 어떻게 돼? 이게 속력이고 요게 시간이 되니까 결국 이 사각형 넓이는 뭐가 된다?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 혹은 변이. 그럼 봐봐. V는 1초에 1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가 되는 거고, 얘를 곱하기 t 하는 거는 얘를 t초
30초 동안 뭐 해라? 반복해서 더하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세컨드죠. 자, 요렇게 계산하면 총 누적 거리인 S가 나오게 되죠. 뭐야? 단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단위로.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거고, 우리는 요 그래프에서 첫 번째, 결국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니까 ST 그래프에서 요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한 가지가 설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얘를 어떻게? 요렇게 나눠서 더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근사값을 유도해낼 수 있죠. 얘를 엄청 촘촘하게 자른다면 오차 없이 꽉 채울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VT 그래프 전체의 밑넓이가 뭐가 된다? S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반대쪽 밑넓이가 S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접선을 구한 게 미분이었던 거고요. 이렇게 구간을 잘라 나눠서 계산을 한 게 적분인 거죠. 이게 미적 개념인 거지. 오케이? 자, 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요 내용을 할 수 있어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우리 가속도라는 것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벡터예요. 요 그래프 꼬라지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꼬라지랑 똑같이 생겼죠. v는 델타 t분의 델타 s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뜻 자체가 뭐다?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A가 0보다 큰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 A는 0보다 작은 거지. 수평으로 나오면 A가 0, 즉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돼버리지. 즉 가속 운동에서 A를 0을 넣으면 뭐가 된다?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예요. 개념적으로.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요 식을 분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식 증명 자체가. 그래서 봐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죠? 델타 V라는 거는 V 빼기 V0.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잖아. 얘가 A 델타 T가 되니까 뭐가 된다? 자, 요 첫 번째 VT식이 나오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면 1차 함수식이 나오는 거지. A 기울기, 얘 X, 얘 Y, 얘 Y절편. 그리고 하나를 식을 더 빼자면 요런 식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요 식에서 델타 T는 A분의 V-V0라는 식도 뽑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내가 쓸 거라서 뽑아 놓은 거예요. 자, 우선 요 식은 외워놓고 있어야 되겠죠? 요걸로 그래프를 그리면 VT 그래프에서
일정하게 올라갈 거고, 시간을 잡아주면 요 값이 뭐다? V0. 여기가 나중 V. 자, 그럼 뭐야? V는 V0 더하기 V 마이너스 V0니까 A 델타 T가 되죠? 아까 그 식이 맞다, 그래프로 그대로 잘 표현이 됐잖아. 요 기울기가 뭐일 거다? A일 거고. 자, 여기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VT 그래프 밑넓이가 거리라 그랬잖아. 맞지?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요 밑에 사각형 넓이는 뭐가 되죠? V0 델타 T가 되지. 맞지? 요 위에 삼각형 넓이는 뭐가 되죠? 자, 밑변 델타 T, 높이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절반. 그래서 2분의 1 A 델타 T 제곱이 되는 거지. 위에 삼각형이. 그래서 나온 식이 S는 V0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긴 해요. 난 근데 공식은 가르쳐 주는데 문제 풀 때 공식으로 안 풀잖아. 그래프로 풀 수 있는 준비 작업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두 식을 연립해서 델타 T를 소거한 게 세 번째 공식인데, 야, 여기에 델타 T 대입하긴 싫죠. 쉽게 말하면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세 번째 식이 나와. 근데 제곱인데 대입하기 싫잖아.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세울게요. 야,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의 나누기. 요거 밑변, 요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고, 뭐가? S가. 분모 다 넘겨버리면 2AS는 V제곱 빼기 V0제곱. 우리 합차 공식이 나왔죠? 맞지? 요렇게 공식 세 번째 거가 나오고, 하나 더. 우리 요 식에서 평균 속력이 이렇게 구해지죠. 총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요 공식도 같이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결국 최종적인 정렬로 뭐가 나온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요 정리가 되는 거죠. SVAT. 여기서 요쪽으로 가는 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요쪽으로 가는 것은 밑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왜? 기울기라는 게 미분이고 밑넓이라는 게 적분이거든요. 미적 관계라는 거지, 애시당초. 근데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울기를 구해라, 밑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V의 그래프, 속력이나 속도가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리면 가속도라든가 거리를 다 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에도 냈던 연습 문제, 새로운 친구도 풀어봐야 되겠죠. 30m/s의 차가
급정지해서 4초에 정지했습니다. 만약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했다면 몇 미터냐? 제동거리는 얼마인가요? 요거 정리하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일 멍청한 케이스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했다고 가속도 구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A는 4분의 0 마이너스 30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5S는 0제곱 빼기 30제곱 해서 마이너스 15S가 마이너스 900, S가 60m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겠죠. 아니면 2번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이렇게 답은 나오겠지. 내가 추천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할 방법은 VT 그래프를 그리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줄었다 그랬죠? 일정하게 줄었답니다. 처음 속력 얼마? 30. 몇 초에 멈췄다? 자, 넓이가 뭐다? S. 이러면 얘가 이 넓이 얼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거죠, 바로. 오케이? 중력장 운동은 들어가기 애매하니까, 지금 뭐 하시냐면, 13챕터, 14챕터에 빈출 표시된 것만 한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오케이?